너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니는 거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있어, 너가. 챕터 1 완벽한 며느리. 오늘도 소라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미소가 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며느리를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3년 전 남편이 췌장암으로 떠나고 나서 제 삶은 겨울 들판처럼 황량했는데 소라가 들어온 뒤로는 봄이 온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오늘 교회 성경 공부 있으신 거 잊지 않으셨죠? 제가 준호랑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제 일정을 저보다 더 잘 기억해요. 수첩에 빼곡히 적어놓은 제 친구들 생일까지 챙기는 걸 보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가 뛰어와서 제 품에 안겨요. 7살 손자의 체온이 따뜻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죽은 남편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똑같이 생긴 건 아닌데도 어딘가 모르게 닮은 구석이 있어요. 할머니 오늘 교회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주실 거죠? 아이의 해맑은 눈을 보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소라는 살짝 눈을 흘기며 아이를 타이르네요. 준호야 할머니 힘드시게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꾸짖음이 없어요. 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라요. 간호사로 40년을 일하면서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교회에 도착하니 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김권사, 박권사, 최 집사다들 소라를 보면 입이 귀에 걸려요. 아이고, 복 받으셨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일도 까먹는데. 소라는 우리 생일까지 다 챙기잖아. 그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제게 쏟아져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랑거리 하나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뭔가 내세울 게 생긴 기분이에요. 하지만 가끔 소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걸 봐요. 카메라 셔터가 닫히듯 아주 짧은 순간이라 제가 착각한 건지 헷갈려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효도에 대해 말씀하세요. 소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혀요. 저렇게 순수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재예요. 제 아들은 언제부턴가 아내 앞에서 작아져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소라 눈치를 봐요. 부부 사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랄까요? 집에 돌아와서 소라가 점심을 차려요. 미역국에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이 가득해요. 어머님 오늘 문화센터 친구분들 오시죠? 제가 다과 준비해놨어요. 소라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너무 고생이야.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는 그 단어가 묘하게 귀에 걸려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면 또 의심이 눈 녹듯 사라져요. 오후에 문화센터 친구들이 왔어요. 모두들 소라가 준비한 다과를 먹으며 감탄해요. 그녀는 각자의 취향까지 외워서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녹차는 현미 녹차로 정확히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전문 비서 수준이에요. 자네 며느리는 정말 보물이야. 우리 집에도 하나 있었으면. 다들 웃지만 저는 소라가 잠깐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수첩을 봤어요. 거기엔 제 친구들의 이름과 함께 재산 규모, 자녀 관계, 건강 상태까지 빼곡히 적혀 있어요. 마치 병원 차트처럼 체계적이에요.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가 싶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조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녁 식사 때 민재가 늦게 들어와요.
소라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엄마, 오늘 힘드신 일 없으셨어요? 아들의 물음이 형식적으로 들려요. 진짜로 제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소라 앞에서 효자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못된 시어머니인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봐요. 완벽한 하루였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한 이 기분은 뭘까요? 마치 폭풍 전에 고요 같다고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환자가 갑자기 좋아지면 오히려 더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요. 묘하게 스산해요. 남편 묘지에 심어둔 소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일까요? 소라가 요즘 따라 묘지 얘기를 자주 해요. 이장을 하면 좋겠다고 관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전 아직 남편을 그곳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준호가 자다가 울음소리를 내어가서 보니 소라가 이미 아이를 달래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주무세요. 그녀의 완벽한 배려가 때로는 저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제가 할 일을 모두 가져가 버리니까요. 그래도 이게 행복이겠죠. 아마도요. 챕터 2 묘지의 그림자. 남편의 3주기였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서 마음까지 무거워지더군요. 묘지로 가는 차 안에서 소라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준호도 조용히 창밖만 보고 있었죠. 민재는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로 아내를 살피는 게 보였어요. 마치 허락을 구하는 강아지 같았다고 할까요? 묘지에 도착하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묘비에 물방울이 맺히니 그이가 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준비해온 막걸리를 따르며 중얼거렸죠.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당신 없이도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며느리 덕분에. 그때였어요. 소라가 슬며시 자리를 뜨더니 묘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관리사무소 쪽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갔어요. 간호사 시절 환자가 몰래 병실을 빠져나갈 때 느꼈던 그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멀리서 소라와 묘지 관리인이 대화하는 게 보였어요. 비 때문에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관리인이 서류 뭉치를 건네는 게 보였어요. 소라는 그걸 받아서 재빨리 가방에 넣었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이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굳었다가 이내 평소의 미소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비 맞으시겠어요? 아니,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화장실이라도 가나 했지. 이장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요즘 관리비도 많이 올랐대요. 이장 그 단어가 가시처럼 목구멍에 걸렸어요. 남편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며느리가 먼저 알아본다니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평온한 표정에 할 말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아빠 어디 갔어? 진짜 아빠 보고 싶어. 민재가 급하게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소라는 아이를 토닥이며 재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짜 아빠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제 손자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그냥 꿈속에서 한 말일까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 안의 무거운 공기가 입을 막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재 부부가 안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아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죠. 엄마가 눈치챈 것 같은데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시절 심전도 기계가 위험 신호를 보낼 때처럼 온몸이 경고음을 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했어요. 소라가 제 방에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나간 후 서랍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인감 도장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적등본과 인감증명서 사본도 사라졌어요. 당장 민재를 불러서 물어봐야 했지만 뭔가 두려웠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죠.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의심이 많아진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그런 건 아닐까요? 점심때 소라가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정성 가득한 상이었죠.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전복도 넣었어요. 고맙구나. 근데 소라야, 혹시 내 도장 본 적 있니?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도장이요. 제가 왜 그걸 봐요? 잃어버리셨나요? 그 완벽한 연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의심과 신뢰 사이에서 저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확인하니 제 명의로 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조회한 적이 없는데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또 한편으론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온 것 같은데 제 이름으로 가입 상담 신청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서류를 들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소라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그거 제가 버릴게요. 요즘 보험 광고가 너무 많이 와요. 그녀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보기엔 내가 피해망상증에 걸린 늙은이 같나요? 아니면 정말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어요. 묘지의 소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은 안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빠져나가고 싶어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안개 말이에요. 챕터 3 사라진 이름.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소라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교회 기도회에 다녀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은행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뜯어봤는데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현관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대출 승인 통지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무려 15억이요. 담보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었어요. 서류를 다시 봤어요. 틀림없이 제 이름이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은행에 간 적도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갑자기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은행이었어요. 은행 직원 고객님 신청하신 보험담보대출 5억 원 승인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은행 직원 어제 오셔서 직접 서류 작성하셨는데요.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셨고요. 어제라고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교회 바자회 준비를 도왔는데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들어가니 소라와 민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게 무슨 일이니? 내 명의로 대출이 20억이나 났다는데. 소라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죠. 어머님,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대요. 맞아요. 엄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은행에 확인해 볼게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화면이 꺼진 채로 통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요. 제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와 소라가 다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 빨라. 엄마가 눈치챘잖아. 당신이 사업 실패해서 급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앞당긴 거예요. 사업 실패라니요? 민재가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걸까요? 제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 다니고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거짓말 속에 또 거짓말이 있는 러시아 인형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직접 갔어요. 상담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이 20억이 아니라 30억이 넘는다고요. 이미 실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서류상 제가 여러 사업체의 대표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7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소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은행에 간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니, 이제는 모든 게 연기처럼 보였어요. 저녁 식탁에서 준호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집은 언제 가요? 여기 할머니 집이잖아요. 소라가 재빨리 아이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짜 집이라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여기를 임시 거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어요. 아니, 어쩌면 아들이 주범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증거를 잡으려면 더 알아봐야 해요. 위험하더라도요. 다음 날 제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제 방 서랍이 열려 있었고 옷장도 뒤져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남편 사진 액자가 없어졌어요. 왜 하필 사진을 가져간 걸까요? 민재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민재야, 엄마랑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들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이미 제가 아는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낯선 타인이었어요. 피를 나눈 자식이지만 영혼은 이미 다른 무언가에 팔아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소라의 표정이었어요. 민재가 저를 속일 때 그녀는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민재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요. 혹시 이 부부도 서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우리 셋은 한 지붕 아래 있지만 각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폭풍이 오기 전 바다처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선 거대한 해일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제가 져서는 안 된다는 거요. 제 인생과 남편의 명예 그리고 어쩌면 준호의 미래까지 걸려 있으니까요. 챕터 4 새벽의 흥신소. 새벽 3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 맞다.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떠났죠. 아직도 가끔 이래요. 그이가 살아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여자였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탐정 박영숙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이죠? 어머님의 며느리 윤소라 씨가 저희 사무소 고객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라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고요. 그것도 저를 조사하려고요. 다리가 풀려서 현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영숙 씨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거기엔 제 이름과 함께 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재산 내역, 친구 관계, 병원 기록, 심지어 제가 매일 먹는 수면제 종류까지요. 6개월이었어요. 소라가 저를 조사한 기간이요. 결혼한 지 2년인데. 그중 6개월을 저를 파헤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마치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와 CT를 찍듯이 저를 완벽하게 분석했더군요. 간호사 출신답게 아주 체계적으로요. 영숙 씨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건 소라 씨가 저에게 지시한 내용이에요.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자 소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아는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누군가의 목소리였죠.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도록 유도하라, 건강이 나빠 보이게 만들어라,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이게 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재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녹음 속 민재 목소리가 말했어요. 엄마가 곧 70이니까 시간 문제야. 그 전에 다 정리하자. 아버지 보험금도 아직 안 찾은 게 있대. 그것까지 다 확인해봐. 제 아들이었어요. 틀림없이 제 아들 목소리였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그 아이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죽어가는 동물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요. 이게 정말인가요? 조작된 건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경찰 출신입니다. 이런 걸로 장난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숙 씨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준호의 출생신고서였어요. 아버지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준호가 아니라 최준호였던 거예요. 준호는 소라 씨의 전 남편 아이예요.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려왔고 어머님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도구라니요? 그 따뜻한 체온의 아이가 도구였다니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던 그 아이가요. 갑자기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제 인생이 한편의 연극 무대 같았어요. 저만 관객인 줄 알았는데. 저도 배우였던 거죠. 각본도 모른 채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빨리 대처하셔야 해요. 이미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과 사업체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들까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영숙 씨는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고를 했어요. 절대 티내지 말라고요. 그들이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영숙 씨가 떠난 후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더 추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이 되자 소라가 평소처럼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 보였어요. 저도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제 미소도 가면이었지만요.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프세요? 이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 아이도 연기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이의 눈은 맑았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진짜인 것 같았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정은 진짜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라가 묘지 얘기를 또 꺼냈어요.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님, 이장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달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급한 걸까요? 남편 묘에 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땅을 팔려는 걸까요? 영숙 씨 말대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절대 남편을 그들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들킬까 봐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70평생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제 집이 감옥 같았고 가족이 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복수할지를요. 그들이 저를 바보로 만들었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40년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를 돌본 간호사였어요. 저도 싸울 수 있어요. 그들의 방식대로요. 창밖을 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가느다란 달이었지만 며칠 후면 보름달이 되겠죠. 저도 지금은 초승달처럼 가늘지만 곧 보름달처럼 환하게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요. 챕터 5 유족 네트워크 자산화 계획. 영숙 씨가 다시 찾아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이번엔 새벽이 아니라 소라와 민재가 외출한 오후였죠. 준호는 학교에 가고 없었어요. 영숙 씨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어두웠어요. 마치 의사가 말기암 진단을 전하기 전 같은 표정이었다고 할까요? 어머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녀가 꺼낸 서류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였어요. 표지에는 유족 네트워크 자산화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제 이름이 보였어요. 타겟 1번 정은아 예상 수익 80억이라고요.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영숙 씨가 대신 읽어줬어요. 남편 묘지 부지 개발권. 50억 시어머니 사망보험금 30억 교회와 문화센터 인맥 활용 투자금 100억 유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뽑아내는 기계처럼 분석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명단이었어요. 제 친구 20명이 이미 70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김 권사는 5억, 박 권사는 3억. 정 선생은 8억. 제가 소라를 자랑할 때마다 그들은 돈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미끼였어요. 제가 그들을 함정으로 인도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머님, 이 문서 아래 서명을 보세요. 공동대표 김민재 제 아들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이제는 의심할 여지도 없었어요. 제 아들이 주범 중 하나였던 거예요.
마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왜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 키웠을까요? 어머님, 그런데 또 다른 문서가 있어요. 이건 더 최근 거예요. 영숙 씨가 꺼낸 건 민재가 작성한 또 다른 계획서였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내 소라 배제 후 단독 운영 계획이었어요. 민재는 소라마저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뱀들의 소굴이었던 거죠. 문서를 읽어보니 민재는 소라가 모은 투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어요. 소라를 사기 주범으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거였죠.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악독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부부가 서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영숙 씨는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이 아줌마는요? 응, 할머니 친구분이야. 준호야, 방에 가서 옷 갈아입으렴.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영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준호는 죄가 없어요. 전 남편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이 아이는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준호만큼은 진짜였던 거예요. 저를 진심으로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 아이만큼은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용한 어른들이 너무 미웠어요. 소라와 민재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둘 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를요.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저를 속이기 위해 연합한 일시적 동맹이었던 거죠. 저녁 식사 중에 소라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큰 세미나가 있어요. 저희 사업 설명회인데 어머님도 오셔서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내 엄마가 오시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그들은 저를 마지막까지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제 친구들을 더 끌어들이려는 거겠죠.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죠. 여보,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틈을 노릴 거예요. 뱀은 결국 자기 꼬리를 물듯이 그들도 서로를 물어뜯을 거예요. 준호가 자다가 제 방으로 왔어요. 악몽을 꿨다고 하면서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꿈에서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걸까요? 아이들은 때로 어른보다 더 예민하니까요. 다음 날 저는 영숙 씨에게 전화했어요. 세미나 날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영숙 씨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세미나 날이 다가올수록 소라와 민재는 더 다정한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들이 서로 뒤에서 통화하는 것을요. 각자 다른 사람과 뭔가를 모의하는 것을요. 세미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폭탄을 터뜨리면 다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일을 뽑기 전날 같은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더니 민재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급하게 화면을 닫았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내일 일찍 가야 하는데. 그래, 너도 일찍 자렴. 내일 중요한 날이잖니.
서로 다른 의미로 한 말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오가면 뒤에 진짜 얼굴은 전혀 달랐지만요. 내일이면 그 가면이 모두 벗겨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해요. 조금만 더요. 챕터 6 두 얼굴의 가문. 세미나 당일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무대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영숙 씨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요. 세미나 2시간 전이었죠. 카페에서 만난 영숙 씨의 표정은 창백했어요. 어머님, 이걸 어젯밤에 입수했어요. 소라 친정의 실체예요. 그녀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소라 부모의 전과 기록이었어요. 10년 동안 장례보험 사기로 30억을 챙겼다고 나와 있었어요. 수법이 치밀했어요. 독거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가짜 효자 효부 노릇을 하다가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소라 남동생이었어요. 가짜 요양원을 운영하며 노인 수십 명을 학대하고 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이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뽑아내는 ATM 기계였던 거죠. 어머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민재 씨 관련 내용이에요. 영숙 씨가 꺼낸 건 5년 전 이메일 기록이었어요. 민재가 소라 아버지에게 보낸 메일이었죠. 제목이 섬뜩했어요. 아버지 암 진단 후 협력 제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재가 남편의 췌장암 진단서를 첨부하며 곧 있을 유산과 보험금을 언급했더군요. 그리고 결혼을 통한 장기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소라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의 죽음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럴 수가. 민재가 5년 전부터 어떻게 이럴 수가. 민재 씨가 회사에서 횡령으로 해고될 위기였대요. 그때 소라 가족을 알게 된 거죠. 대기업 다닌다던 아들의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해고됐고 그 후로 사기꾼들과 손잡고 저를 속여온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아들 잘 됐다고 자랑하셨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요. 남편을 속인 것까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더 끔찍한 건 준호 관련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준호는 감정적 도구로 계획됐다는 거예요. 나이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이는 최고의 무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함마저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준호 아버지가 정말 작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었대요. 빚 때문에요. 준호가 진짜 고아가 된 거예요. 그 아이만큼은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였어요. 이용당하면서도 진심으로 저를 할머니라 부르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세미나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고요. 하지만 준호만큼은 지켜야겠다고요.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강남의 대형 호텔 세미나장에 도착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제 또래의 노인들이었죠. 소라와 민재가 무대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요. 어머님 오셨어요. 준비된 원고대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원고를 받아봤어요. 효부와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동행 믿음과 사랑의 투자라는 감동적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준비했어요. 영숙 씨가 만들어준 USB를 품에 넣고 있었죠. 무대에 오르기 전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명예를 되찾을게요. 그리고 준호의 미래도 지킬게요.
무대로 걸어가는데 객석에 제 친구들이 보였어요. 김권사, 박권사, 정 선생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들도 피해자였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죠. 또 속으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막아야 했어요. 이제 정은아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00명의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무대가 마치 단두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올라갔어요. 제가 처형하는 건 거짓말이니까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준비된 원고는 보지 않았어요. 대신 객석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소라와 민재를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뭘 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무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자리는 투자 설명회가 아닙니다. 사기극입니다. 제 며느리와 아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었어요. 소라가 마이크를 뺏으려 다가왔지만 저는 USB를 꺼내 들었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기술팀이 당황했지만 USB를 연결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소라 가족의 전과 기록이 떴어요. 그 다음은 민재의 5년 전 이메일이었어요. 마지막은 피해자 명단과 금액이었어요. 객석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쳤어요. 분노한 피해자들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소라와 민재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영숙 씨가 부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란 속에서 준호를 찾았어요. 아이는 객석 구석에 혼자 서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저는 무대에서 내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준호야, 넌 나쁘지 않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준호라는 진짜를 얻었다는 거요. 피로 이어진 가족은 배신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이 아이는 진짜였어요. 폐허 속에서 찾은 보석 같았어요. 챕터 7 무대 위의 반격. 대형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세미나장은 더 아수라장이 되어갔어요. 500명이 동시에 일어나 소리치는 모습이 마치 폭풍우 같았어요. 저는 무대 중앙에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3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소라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70년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강해진 것 같았어요.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려 싸우던 그때처럼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거짓말은 내가 지금까지 한 거야. 이 녹음 파일 들어봐. 제가 준비한 녹음 파일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소라가 영숙 씨에게 지시한 내용이었죠. 시어머니를 치매로 만들라는 그 차가운 목소리가 세미나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민재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날 위해서 5년 전부터 아버지 죽음을 기다렸니? 내가 보낸 이메일 다 봤어. 스크린에 민재가 소라 아버지에게 보낸 이메일이 떴어요. 남편의 암 진단서를 첨부한 그 끔찍한 메일이요. 객석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소라와 민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작됐어요. 그들의 추악한 책임 전가가요. 이건 다 당신 계획이었잖아요. 내가 언제 5년 전부터 짰어요. 내가 먼저 접근했잖아. 내 아버지가 나한테 제안한 거야. 거짓말 당신이 먼저 우리 집 찾아왔어요. 돈 급하다면서.
부부가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모습이 참 비참했어요.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탐욕의 민낯이었죠. 객석에서 제 친구들이 울부짖었어요. 김권사는 주저앉아 울었고 박권사는 소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 선생은 민재에게 의자를 던지려 했죠. 그들의 분노가 정당했어요. 저 때문에 속은 거니까요. 제가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은하야,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제가 자랑했어요. 완벽한 며느리라고 천사 같다고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었어요. 경찰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소라와 민재에게 수갑을 채웠죠. 그런데 민재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다 엄마 때문이에요. 재산을 미리 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제 아들이 끝까지 저를 탓했어요. 마치 제가 범인인 것처럼요. 그 순간 정말 제가 낳은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저 차가운 눈빛, 저 비틀린 입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못 본 걸까요? 소라도 끝까지 악을 썼어요. 어머님도 공범이에요. 알면서 묵인했잖아요. 준호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준호 그 이름에 저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아이가 무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 뒤에 숨어서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할머니한테 와. 무서웠지?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왜 저래요? 왜 경찰 아저씨가 데려가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엄마 아빠를 잃는 것만 알 뿐이에요. 부부가 경찰차에 태워질 때까지 서로를 원망했어요. 끝까지 서로가 주범이라고 우겼죠. 3년 동안 완벽한 부부 연기를 했던 그들이 마지막엔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거짓 사랑의 끝은 이렇게 비참한 거였어요. 세미나장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그래도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용기라고요. 저는 그저 더 이상 거짓을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에요. 남편 무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제게 다가왔어요. 어떤 이는 저를 원망했고 어떤 이는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제 책임이니까요. 너무 쉽게 믿고 자랑한 제 잘못이니까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준호는 어떻게 돼요?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맞아요. 이 아이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친아버지는 죽었고 엄마는 감옥에 가고 민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랑 같이 살자.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아이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어요. 무대를 내려오면서 뒤돌아봤어요. 화려했던 세미나장이 이제는 전쟁터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의자는 넘어져 있고 현수막은 찢어져 있었죠. 마치 제 지난 3년 같았어요. 완벽해 보였지만 실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무대였던 거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오후 3시에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평범한 일상의 말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래요.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죠. 거짓이 아닌 진짜 일상으로 준호와 함께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진짜 손자를 얻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될 이 아이를요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도요. 해시태그 묘지의 불씨 마이너스 챕터 8 묘지의 불씨 꺼지지 않는 진실. 석 달이 지났어요. 법정의 증인으로 서는 날이었죠. 소라와 민재를 다시 보는 건 세미나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들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증오의 불꽃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검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맹세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마치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처음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라는 믿음 때문에 외면했죠.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요. 엄마도 알고 있었잖아요.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법정이 술렁였죠.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지만 민재는 계속 떠들었어요. 아버지 보험금 더 있는 거 엄마가 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아들이 끝까지 저를 끌어내리려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저를 같이 끌고 가려 했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남편 보험금은 이미 다 암 치료비로 썼어요. 아들이 모르는 게 더 많았나 봐요. 그때 소라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민재 씨는 다른 여자가 있어요. 저한테서 빼돌린 돈으로 도망가려 했어요. 법정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부부의 배신이 끝이 없었어요.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계속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아이는 법원 아동보호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석 달 사이에 많이 컸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감옥에서 오래 있어야 돼요. 준호야, 어른들이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넌 할머니가 있잖아.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친권 재판에서 제가 임시 보호자가 됐거든요. 70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준호는 제 삶의 이유가 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피해자들과 여러 번 만났죠. 처음엔 원망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됐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더군요. 은하야, 우리가 너무 욕심이 컸어. 쉽게 돈 벌려고 했으니. 그래도 네가 진실을 밝혀줘서 더 큰 피해는 막았잖아. 우리는 매주 모임을 가졌어요. 피해 회복 네트워크라고 이름도 지었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도 했어요. 아픔이 약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영숙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민재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받기 싫었지만 읽어봤어요. 편지에는 용서를 구하는 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또 변명이 있었죠.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빚에 쫓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불쌍했어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와 함께 남편 묘지에 갔어요. 잡초가 많이 자라 있었죠. 준호가 열심히 풀을 뽑았어요. 할아버지, 저 준호예요. 이제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아이가 묘비에 대고 말하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보, 이 아이가 우리 진짜 손자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해요. 묘지 주변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다고 준호를 잘 키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는 진짜 할머니 손자 맞죠? 버리지 않을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아이를 꼭 안았어요. 준호야, 넌 할머니가 선택한 진짜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어요. 저도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죠. 거실에는 새로 찍은 우리 사진이 있었어요. 준호와 저 단둘이 찍은 가족 사진이요. 1년이 지났어요. 소라는 징역 7년, 민재는 5년을 선고받았죠. 그들이 서로를 고소해서 죄가 더 드러났거든요. 탐욕의 동맹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저는 이제 71살이에요.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죠. 아이는 저를 진짜 할머니로 믿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자랑한대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준호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저와 준호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까지 셋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묘지 배경에는 소나무가 그려져 있었고요. 아이는 이미 우리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끔 민재 생각이 나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면회라도 가야 하나 싶다가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상처가 아물려면요. 오늘도 준호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예전처럼 많은 친구는 없지만 진짜 친구들이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게 됐죠. 가식 없이 진짜로요. 고난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정 권사님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묘지에 들렀어요. 묘비를 닦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진실의 불씨, 사랑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준호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요. 이게 제 마지막 사명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으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그게 남편과 제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인 것 같아요.